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적인 원더우먼이 이제는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요청하셨던 절대적인 원더우먼 첫 번째 코믹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옥의 야생섬이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키라는 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DC 코믹스에서 서키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호는 DC 코믹스에서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녀의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과거 그녀는 한 섬의 지배자이거나 적어도 그녀가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던 어떤 장소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을 죽이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기호는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 이야기에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이애나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론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태양이 절대 비추지 않는 이곳에 갑자기 그리스 신들의 전령인 아폴론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아폴론은 원더우먼을 데리고 와서 서키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원더우먼은 테미스키라 섬 출신이고 아마존 전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가 정말 멋진 점은 켈리 톰슨이 그렉 루카의 DC 리버스 시리즈를 조금 참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시리즈에서 우리는 원더우먼이 사실 테미스키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환영이었고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그렉 루카는 원더우먼 캐릭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작가죠. 그런데 켈리 톰슨 역시 원더우먼을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폴론이 다이애나를 서키에게 데려다 주자 서키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여기로 데려왔지? 그녀는 이어 질문합니다. 이런 곳에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는 형벌의 장소야. 도대체 이 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지? 이 아기는 바로 테미스키라의 공주 다이애나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아마존 전사이며 아마존의 신들을 모독한 죄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 제우스에 의해 아마존으로부터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녀는 결코 아마존 자매들과 다시 재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제우스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끝나면 그들 역시 영원히 감금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아마존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폴로는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입을 열고 제우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이라는 단어는 금지된다. 내가 명한다. 이 명령은 극단적이라서 서키조차 아마존이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도의 핵심은 서키가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연히 다이애나에게도 그 단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다면 다이애나는 그 단어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서키가 남겨진 질문은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에서 어떤 삶이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폴론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여기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그녀가 여기에 있는 동안 결국 죽을 때까지 말이다.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결국 서키가 다이애나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키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거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 톰슨이 보여주는 이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의 철업아지 과업 이야기처럼 헤라클레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가 뱀 혹은 두 마리의 뱀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두 마리의 뱀을 붙잡고 목을 졸라 죽이죠. 이 이야기에서 원더우먼은 뱀을 붙잡아 힘껏 던져버립니다. 그저 내던져버리는 거죠. 이 장면은 그녀가 앞으로 맡게 될 역할 면에서 거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캐릭터임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순간입니다. 사실 DC 코믹스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그녀와 헤라클레스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아직 아기일 때 그녀는 이 장소의 본질을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기 드래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을 뿜어내지만 결국 다이애나는 그 드래곤을 들어올려 입을 맞춥니다. 이를 본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는 이걸로 크게 배울 거야. 다음엔 저 녀석이 그 애 머리카락에 오아 다 태워버리겠지. 이 장면은 이곳이 시험과 고통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곳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고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많은 교훈은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직접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더 큰 질문은 켈리 톰슨이 앞으로 답해줄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인데, 테미스키라의 아마존들과 제우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테미스키라의 아마존들과 제우스 사이의 일종의 동맹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코믹스 시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의 맥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크라이시스 언 인피니트 에얼세 이후의 포스트 크라이시스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테미스키라와 그곳의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토 육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에 깃든 영혼들은 역사 속에서 남성들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이었죠. 이들은 환생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선택되어 그 육체에 깃들게 되는 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원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많이 바뀌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수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정말 멋진 부분은 서키가 자신의 독백을 통해 모든 상황과 이곳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어. 적어도 우리를 말이야. 하지만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녀를 파괴하려는 압도적인 힘의 생명체들은 없었지. 그녀에게는 가장 배신감 가득한 짐승들조차도 부드럽게 만드는 특별한 자질이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여기 떠돌아다니는 작은 생물들, 악마들, 길 잃은 영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를 키우며 사랑에 빠지는 건 바로 그런 과정이야. 이런 대사는 다이애나가 단순히 전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본질이 이곳의 위험조차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원더우먼이 이곳에서 마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화가 나옵니다. 다이애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 나무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싫어요. 이에 그녀의 어머니는 답합니다. 그게 수업의 일부란다. 다이애나는 묻습니다. 왜 나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나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르지. 다이애나는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다 죽었잖아요, 엄마. 어머니는 부드럽게 답합니다. 그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사랑아. 다시 살릴 수 있어.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그러자 다이애나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법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모든 건 마법이 필요하단다. 이 장면은 정말 흥미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공격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본능일 뿐이죠. 그런데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더 깊은 교훈을 전하며 세상에 죽음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그것이 사랑과 마법 같은 특별한 힘을 통해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 교훈에서 나무가 자신이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운명론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존재의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며 모든 죽음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실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참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이애나가 아마존이라는 단어의 본질에 대해 배우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어떤 단어니? 다이애나는 이어서 묻습니다. 이 단어를 아세요? 어머니는 되묻습니다. 그게 무엇이니?
아직 말하지 않았잖니. 다이애나는 망설이며 말합니다. 이게 정말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어머니는 답합니다. 네가 말하면 그건 진짜가 되는 거란다. 다이애나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아마도요. 이 대화는 아마존이라는 단어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직 그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념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멋진 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애나에게 점점 더 강한 끌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존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녀 본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철학적 아이디어로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원더우먼은 전갈꼬리를 가진 3개의 머리를 가진 호랑이 같은 생물을 길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이애나는 그 생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오늘 꼭 죽을 필요는 없잖아. 이 장면은 전사의 교훈, 즉 전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다이애나의 전사적인 면모를 정말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곳에서 마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는 다이애나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로 전환됩니다. 다이애나는 말합니다. 그 단어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래, 네가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다이애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꼭 알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다이애나는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단어 자체의 본질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바로 이해 부족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느낌이죠. 이 장면은 다이애나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지의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어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넌 단어가 두려운 게 아니야.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생길 변화가 두려운 거야. 그 단어를 말하면 네가 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이곳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걸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다이애나는 묻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울릴 수 있죠?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 단어를 말해봐.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단어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네 자신임을 알아. 다이애나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마존!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다이애나가 스스로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야기는 다이애나가 지구에 있는 동안 벌어지는 사건과 연결되며 우리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구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도착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이애나가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말한 순간과 지금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그녀는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구원자로 여겨질 만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고전적인 DC 코믹스 스타일처럼 페가수스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페가수스는 해골 형태이고 끔찍하면서도 멋지게 묘사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더우먼은 DC 코믹스에서 이렇게 멋지게 그려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다이애나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전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패러데몬처럼 보이거나 그 변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패러데몬은 본래 다크사이드의 부하들이죠. 그러나 우주 전체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는 굳이 패러데몬을 보내 세상을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애나의 이 강렬한 등장과 싸움 장면은 그녀가 가진 전투적이고 신화적인 면모를 극대화해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더우먼은 이 위협을 어느 정도 잠재우며 인류를 돕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적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그녀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당신인가요? 병사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이고 다이애나는 이어 말합니다. 좋아요. 그건 아니네요. 당신의 자신감 부족이 분명히 보여요. 확실히 아니군요. 당신 상관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상관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다이애나는 덧붙입니다. 이들은 주된 위협이 아니에요. 첫째, 그들은 단지 기절했을 뿐이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둘째, 이들은 다가올 더 큰 위협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생명체가 일종의 오벨리스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더우먼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원더우먼은 단호히 말합니다. 넌 이곳에 환영받지 못해. 하빈저 프라임, 할빈절 프라임. 이 세계는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앞에 서 있다. 이 신화적인 아테나의 검은 헤파이스토스가 직접 만든 것이다. 이 검은 너를 너의 창조주에게 보내기에 충분하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예고한 자들에게 실수였음을 전해라. 이 세계는 보호받고 있다. 그 생명체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보호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즉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작품의 아트는 약간 독특합니다. 멋지긴 하지만 약간 엉뚱한 느낌도 있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TV쇼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로 각색된다면 엄청난 작품이 될 겁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원더우먼을 공격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 생명체는 원더우먼을 압도하며 열광선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항상 그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죠. 다이애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매번 이런 일이 생기더라. 한편 그 생명체는 명령합니다. 하빈저들이여 일어나라. 혼란을 퍼뜨리고 길을 준비하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하지만 이 와중에 원더우먼은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생명체는 경고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경고했다. 너를 파괴하겠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원더우먼이 처음으로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이죠. 그녀는 과거로 플래시백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마존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머니?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조용히 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 자신이란다. 다이애나, 너는 아마존이야. 다이애나는 다시 묻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아마존이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는 설명합니다. 아폴론이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는 내가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게 금지했단다. 다이애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죠? 어머니는 깊은 뜻을 담아 답합니다. 왜일까? 내 사랑스러운 소녀. 그것이 바로 질문이란다. 다이애나는 외치며 깨닫습니다. 그들이 내가 아마존이라는 걸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아마존들로부터 데려가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려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어머니는 진실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아마존들은 맡은 역할이 있었단다. 그들은 세상 위를 지키며 오로지 세상을 파괴하고 삼키고 싶어하는 가장 오래된 괴물들로부터 보호했어. 아마존이 없었다면 이 위의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어쩌면 이것이 끝일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다시 네 이름을 말하고 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지. 이 순간은 정말 강렬하고 감동적입니다. 다이애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마존, 나는 아마존이다. 어머니는 다독이며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보렴. 다이애나는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아마존, 아마존. 어머니는 한 번 더 외칩니다. 다시. 그리고 다이애나는 외칩니다. 아마존. 세상은 아마존들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단다. 어쩌면 이제 끝일지도 모르지만 네가 네 이름을 다시 말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 이 순간은 정말 강렬하고 인상적입니다. 다이애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마존, 나는 아마존이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보렴. 다이애나는 다시 말합니다. 아마존, 다마존. 그리고 다이애나는 힘차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 이후 다이애나는 하빈저 프라임에게 다가가며 지금까지 원더우먼에게서 들었던 가장 멋진 독백을 남깁니다. 나는 테미스키라의 다이애나다. 마지막 아마존이며 서키의 딸이자 지옥의 공주, 야생 섬의 마녀다.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세계는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진실의 올가미로 보이는 무언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이게 어떤 힘을 가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맞았어요. 절대적인 원더우먼, 앱솔루트 원더우먼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켈리 톰슨, 캐리 톰슨, 헤이든 셔먼, 쉐이든 쉘만, 조르디 벨레어, 저리비를 압솔루트 원더우먼 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애나가 게이트웨이 시티로 향하는 임무는 계속되며 원더우먼과 하빈저 프라임, 하빈겔 프라임의 전투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다이애나는 기자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뜨겁게 달아오른 올가미를 사용해 괴물의 얼굴에 상처를 입힙니다. 하빈저 프라임이 작은 하빈저들을 불러 원더우먼을 공격하자 다이애나는 밝은 별 형태의 주문을 펼쳐 날아다니는 괴물들을 태우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헤이든 셔먼의 이번 호 작품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첫 번째 호처럼 이번 호에서도 붉은색과 짙은 분홍색, 보라색 등 지옥의 색감이 배경을 이루며 이 원더우먼의 독특한 분위기와 그녀의 의상을 대표하는 색상이 되었습니다. 셔먼이 이 책에서 보여준 예술적인 면모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며 특히 이번 원더우먼의 이야기에서 매우 잘 어울립니다. 셔먼의 원더우먼 디자인은 의상뿐 아니라 그녀의 얼굴 표현에서도 매력적입니다. 넓은 코, 키가 큰 체격, 그리고 올리브색 피부는 이 책의 전반적인 미학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토리면에서도 다이애나가 전투 중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더우먼이 단순히 전투 훈련, 검 방패, 팔찌 또는 티아라에 의존하지 않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은 작가와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이번 화에서 볼 수 있듯이 멋지고 역동적인 액션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괴물들과의 전투를 마친 뒤 원더우먼은 하빈저 프라임과 다시 대치하며 올가미 네메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네메시스는 마지막 남은 바실리스크를 사용해 키르케, 쓸쓸가 단조했으며 프로메테우스의 피로 주입되고 대의의 축복을 받은 올가미입니다. 진실의 올가미와는 달리 네메시스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대신 올가미에 갇힌 사람의 죄의 비례에 불타오릅니다. 이런 점에서 네메시스는 진실의 올가미와 유사하면서도 반대되는 면모를 가집니다. 네메시스는 상대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만듭니다. 이런 설정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아이디어도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턴 도둑이 하빈저 프라임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학이 추가되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이애나는 하빈저의 목에 네메시스 올가미를 감고 그것이 불타오르며 고통을 준다. 하빈저는 고통 속에서 해방을 간청하며 항복한다. 다이애나는 그의 간청을 받아들일 조건으로 네메시스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지구를 떠나며 소환한 자에게 이 세계가 원더우먼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구한다. 하빈저 프라임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과 하인들을 데리고 이 영역을 떠난다. 하지만 원더우먼의 전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게이트웨이 시티의 잔해 속에서 스티브 트레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톰슨은 흥미로운 반전을 도입한다. 다이애나는 이미 스티브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이애나와 스티브가 처음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으로 전개된다. 처음에는 다이애나가 인간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고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점이기에 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일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두 사람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이애나와 스티브의 주 연속성에서의 첫 만남과 유사하게
스티브는 군인으로서 키르케와 다이애나의 섬, 지옥에서 떠밀려오며 구조된다. 다이애나는 그를 삼키려는 히드라로부터 구출한 후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이 낯선 존재에 대해 더 알아내려 한다. 그는 인간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는 즉시 스티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를 간호하기 위해 키르케의 도움을 요청한다. 첫 번째 호에서 강조되었던 다이애나의 자비로운 성격은 이 장면에서 행동으로 구현된다. 다이애나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낯선 사람을 돕기로 결심한다. 또한 다이애나 자신이 지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내면적 갈등이 드러나며 어쩌면 키르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암시가 제시된다. 이는 지옥에 있는 스티브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역시 그곳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호에서 더욱 깊이 탐구된다. 스티브는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고 다이애나는 그에게 신중하게 사실을 알리려 한다. 그는 지옥에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가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보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만 지옥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잘못으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자문하며 실존적 위기를 겪는다. 한편 다이애나는 스티브가 자신에게 보내진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그녀를 위해 아니면 그녀와 키르케를 위해 보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이애나의 낙관주의는 현실 세계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약간의 순진함에서 기인한다. 이는 인간 세계로 모험을 떠나 그 현실을 목격하기 전까지 보호받으며 자란 고전적인 원더우먼 기원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스티브는 결국 마음을 진정시키고 진정한 신사처럼 자신을 받아준 키르케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는 정식으로 자신을 공군 조종사라고 소개한다. 다이애나는 그가 자신이 본 첫 번째 남자라는 사실에 매료된 듯 보인다. 이로 인해 다이애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 장면은 대화 중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으로 예술적으로 잘 표현된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 스티브가 떠밀려왔던 해변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관계를 쌓기 시작한다.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며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토대를 마련한다. 스티브는 대화 중 다이애나의 키를 언급하며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여성보다 훨씬 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 또한 그의 세계에서 남성치고는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통점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초기의 어색한 단계를 연상시킨다. 대화는 스티브가 왜 지옥에 있는지로 전환된다. 스티브 본인조차 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는 자신이 생전에 선한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다이애나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곳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며 때로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스티브의 존재가 신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쩌면 특정 신이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현재로 돌아와 스티브와 다이애나는 제대로 재회한다. 다이애나는 그를 다시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스티브의 태도는 재회의 분위기를 빠르게 바꾼다. 그는 자신의 상관인 콜 사령관이 원더우먼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행복한 순간은 끝이 난다. 전형적으로 다이애나가 인간 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선 세계에서 길을 잃은 전형적인 설정을 통해 그녀의 순진함이 부각된다. 이 순간 역시 그러한 역학을 충실히 따른다. 이전에 다이애나는 스티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장면에서 이 역학은 교묘하게 뒤집힌다. 다이애나는 키르케로부터 인간 세계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도전할 사람들에 맞설 날카로운 지성과 재치를 갖추었다. 그녀는 또한 지구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영웅이나 친구로 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그녀의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며 명예나 칭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이애나는 곧 콜 사령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이애나가 하빈저 프라임을 막은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난을 퍼붓는다. 그는 다이애나가 매우 시기적절하게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나타났다고 의심하며 심지어 그녀가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소환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대립 장면은 헤이든 셰리던의 그림을 통해 다이애나의 압도적인 신체적 존재감을 강조한다. 다이애나는 콜 사령관과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위로 우뚝 서 있으며 유일하게 그녀보다 큰 존재는 스티브뿐이다. 강하고 키가 큰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다이애나가 콜을 내려다보며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 묘사가 인상적이다. 콜의 비난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와 그의 팀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만 군대의 규칙이나 군산복합체에 얽매이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주도권을 준 다이애나는 작전을 설명하며 스티브와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도시의 한 블록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알린다. 그녀는 이를 위해 1시간의 기한을 정하며 작전에 긴박감을 더한다. 콜 사령관은 이번에는 스티브가 다이애나를 돕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그의 화살을 돌린다. 이때 다이애나는 직접 나서서 콜을 강하게 대면한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라고 충고하며 자신들과 스티브가 그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장면은 스티브를 향한 다이애나의 보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그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립이 끝난 후 다이애나는 페가수스를 먹이기 위해 자리를 뜨고 스티브가 그녀를 따라간다. 두 사람은 신화 속 날개 달린 말을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쌓고 톰슨은 스티브가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신비를 암시한다. 여기에는 마법과 희생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키르케가 스티브를 되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다이애나에게 남긴 키르케의 마지막 선물일 수 있으며 스티브와 함께 다이애나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행위일지도 모른다. 스티브가 섬에 떠밀려온 후 다이애나와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모습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룰 것이다. 이는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며 현재 서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키르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플래시백에서만 등장한 키르케의 행보에 대해 톰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궁금하다. 다이애나는 또한 곧 다른 영웅들이 세계의 군대와 협력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한다. 이미 압솔루트 슈퍼맨과 압솔루트 빛반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이 세계의 더 많은 요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디 플래시 만헌터, 그린 랜턴 같은 책들이 추가되면서 이 영웅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거대한 위협이 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대화는 곧 페가수스의 등장으로 중단되고 다이애나는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리는 결국 스티브와 다른 병사들에게도 다 그들을 고통 속에 휘청거리게 만든다. 한편 다이애나는 테트라이드 에라는 존재와 대면한다. 그녀는 이를 실제 죽음의 화신이라고 묘사한다. 테트라사이드의 디자인은 인상적이다. 러브크래프트적인 생명체와 스티븐 킹의 드미스트가 결합된 듯한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이고 그 기괴함은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든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 형상은 작은 원더우먼과 대비되며 그녀가 직면한 도전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헤이든의 묘사는 이 괴물이 얼마나 거대한 위협인지 생생히 전달하며 다이애나가 감당해야 할 시련의 규모를 강조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이애나는 콜 사령관에게 도시의 한 블록이 아닌 전체를 대피시키라고 명령한다. 이후 다이애나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바다로 걸어 들어간다. 압솔루트 원더우먼 이오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대폭 확장한다. 톰슨은 고전적인 원더우먼의 특징들을 매끄럽게 결합하면서도 스티브와 다이애나의 이미 형성된 관계 같은 참신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반전을 더하고 있다. 이야기는 전통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역동적인 스토리텔링을 완성한다. 이번 호에서는 다이애나와 스티브의 관계를 과거로 돌아가 살펴보는 동시에 현재에 이미 확립된 유대를 그려낸다. 톰슨은 다이애나가 전투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마법에 능숙한 캐릭터라는 새로운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 이 세계관에서 다이애나가 마법 사용자로서 더 두드러지는 설정은 매우 흥미롭고 그녀의 능력에 새로운 층위를 더해준다.
이를 통해 작가와 아티스트는 더욱 매력적이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액션 장면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번 호에서도 이를 여러 차례 멋지게 선보이고 있다.